안녕하세요. 기술, 국제정책, 그리고 투자 전략. 이 세 가지, 이게 참 어떻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지 오늘은 그 복잡한 그물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H1 비자 정책 같은 좀 구체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요. 인공지능의 미래라던가 미국과 중국의 그 치열한 기술 경쟁,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틱톡 딜까지 정말 다양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볼 텐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죠. 이 조각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 부분은 그 혁신 투자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캐시 우드의 최근 분석하고 통찰인데요. 네네. 그의 시각을 통해서 이 복잡한 주제들이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이나 투자 환경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 거니까요. 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H1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문제. 이게 단순히 비용이 올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전용적인 협상 카드다, 이런 거죠. 특히 인도와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맞습니다. 마치 예전에 관세 정책을 막 활용했던 것처럼요. 이 H1 비자 수수료 인상 이슈를 딱 헤드라인으로 띄워서 다른 복잡한 협상들을 좀 유리하게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장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그 외국인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그분들 유치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의 혁신 동력이라는 게 상당 부분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그림은 또 다르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행정부의 또 다른 목표랄까? 그건 미국에서 교육받은 그 뛰어난 외국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든 미국 안에 붙잡아 두려는 데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걸 압박 카드로 쓰지만 결국에는 인도와의 어떤 큰 틀에서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H1B 비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 제도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내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기적인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혹시 기업들의 효율성을 더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실 기업들은 늘 효율성을 고민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기업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압박 요인이 되면서 이게 또 흥미롭게도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딩 분야에서요. 코딩 분야에서요? 네. 예전에는 진짜 전문 개발자가 꼭 필요했던 많은 작업들이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훨씬 수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1B 같은 정책으로 인력 수급에 좀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AI 도입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우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더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 코딩 관련된 신규 채용 공고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AI가 실질적으로 개발 방식을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쓰는 말로 컴퓨터에 지시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생성형 AI가 코드를 직접 짜주는 시대가 오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코딩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바로 기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오히려 기술 도입의 속도를 더 높이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정책 변화가 기술 채택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니.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입니다. 네, 그렇죠. 향후 한 1년 안에 중국 기술주가 미국 기술주를 앞질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질문도 있었죠. 근데 현재 중국 기술주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미국 기술주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전부터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밸류에이션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중국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다는 것. 특히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약진입니다. 오픈소스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딥시크 같은 굉장히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이 등장한 배경을 좀 보면요. 미국 기업들이 첨단 AI 기술 판매를 제한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자 중국에 오히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러면서 오픈소스 생태계 쪽으로 더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개발 능력을 키우는 약간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기들 지식재산권 IP 유출될까 봐 우려해서 판매를 좀 꺼렸는데 그 결과 중국은 오픈소스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물론 뭐 이런 경쟁 구도가 양국 모두에게 기술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 중국 내부에서도 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고요? 특히 그 전기차 시장에서 봤던 극심한 출혈 경쟁, 이른바 내권이라고 하죠. 뭐 성장은 멈췄는데 내부 경쟁만 치열해지는 그런 현상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AI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뭐 챗GPT 같은 거대 AI 모델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비싼 경쟁을 계속할 수 없다. 이런 좀 현실적인 인식이 중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아무리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해도요, 그걸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하고 데이터, 즉 사전 훈련 비용이 들거든요. 딥시크 같은 모델도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죠. 아, 그러니까 기술 개발 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나?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중국 기술 산업의 어떤 성숙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깃터졌다는 건 뭐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일 때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 질문, AI 기업들은 과연 언제쯤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LLM 분야에 정말 막대한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처럼 일종의 시장 정리 과정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엔 이미 그 정리 과정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LM 분야의 진짜 경쟁자 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오픈 AI나 메타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퀴하이어라고 하죠.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이거든요. 네. 이건 경쟁에서 밀려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 에퀴하이어가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 경쟁에서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오픈 AI, 그 챗GPT 개발사죠. 그리고 엔트로픽, 클로우드 개발사, 또 일론 머스크의 XAI,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딱 4파전 양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4파전이요? 네, 하지만 이 구도가 계속 4파전으로 갈지 아니면 더 압축돼서 뭐 2파전이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 사이의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해서요. 서로 끊임없이 더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내놓으면서 격차를 벌리거나 아니면 따라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누군가는 이 기술에 돈을 내야 할 텐데요. 바로 기업들의 지불 의사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어요. 아, 지불 의사예요? 네, 앞서서 그 코딩 인력 감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기업들은 이미 AI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관세 인상 같은 그런 비용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마진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AI를 통한 비용 절감을 꼽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관세 부담을 AI로 상쇄할 정도라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뭐 개인 사용자에게 월 $20짜리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기업용 솔루션에는 월 $200, 심지어는 특정 고급 업무, 예를 들어서 뭐 박사급 연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AI라면 월 $2,000 이상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돈을 내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있으니까 LLM 개발사들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에 기꺼이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한 이 분야의 치열한 경쟁과 투자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설령 다른 비용 압박 요인이 생기더라도 AI를 통해서 그걸 만회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정작 이런 기술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죠. ARK 인베스트. 여기는 어떤 경쟁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뭐 기술 혁신이나 로보틱스 이런 걸 테마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ARK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ARK가 스스로 강조하는 핵심 차별점은 바로 리서치에 있습니다. 특히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서치 과정하고 결과물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아, 공개를 한다고요? 네. 일종의 공유 경제 모델을 리서치에 도입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분석한 자기들 자체 모델링 결과를 대중에게 그냥 공개하는 식이죠. 약간 오픈소스 접근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자산운용사들은 자기들만의 분석 노하우나 데이터를 거의 비밀처럼 여기는데 ARK는 그걸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좀 개방적인 접근 방식이 투자자들하고 신뢰를 쌓고 또 더 넓은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리서치의 질을 높이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ARK가 지금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데에는 단순히 리서치 공개뿐만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혁신 기업을 먼저 알아본 그 선구안, 이것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죠. 맞아요. 2015년쯤이었나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에 대한 아주 과감한 베팅,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 분석 회사 정도로만 여기던 펠런티어,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심지어 대부분이 그냥 PC 게임용 칩 만드는 회사로만 알던 그 초창기의 엔비디아까지. 네,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투자했던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ARK의 분석이나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최근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연초 대비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은 좀 정체된 상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현재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오히려 자금 유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좀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 다른 곳은 빠지고 있다. 네,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자금 유출 없이 그냥 현상 유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대목은 유럽하고 영국 시장에서의 눈에 띄는 성장입니다. 아, 미국 시장에서는 좀 정체인데 유럽에서는 성과가 좋다는 건가요? 예, 약 2년 전에 유럽의 ETF 운영사인 라이즈 ETF라는 곳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유럽 및 영국 지역에서의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곧 10억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꽤 크네요. 네, 이건 ARK가 유럽 지역의 투자자들에게도 꾸준히 자신들의 리서치나 투자 철학을 공유해온 노력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에서의 성장이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죠.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죠. 특히 중국 기술주에 초기부터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캐시우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딜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앞으로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틱톡에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사례일까요? 이 딜은 매우 이례적인,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사례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수한 사례다. 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젊은 유권자들한테 약속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틱톡이 미국 젊은 세대에게 갖는 의미가 워낙 크니까요. 아,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결정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또한 이 딜이 단순히 틱톡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더 큰 틀에서의 협상, 그러니까 빅딜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제기됩니다. 빅딜이요? 네, 좀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만약 과거 닉슨 대통령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중국 방문을 통해서
미중 관계에 물꼬를 텄던 것처럼 현재 중국과 어떤 파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거죠. 미국 내에서는 그가 결국 중국과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다 라는 좀 묘한 기대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네요. 그럼 당장은 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외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로 막 날선 비판을 주고받겠지만 결국에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틱톡 딜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국의 통제력이 강화된 틱톡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핵심 경쟁력이 좀 약화될 위험이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분할되면 각 부분이 가진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그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존재합니다. 네. 물론 틱톡의 경우 미국 사업하고 중국 사업, 더우인이죠.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데이터 관리라던가 알고리즘 운영 이런 데에 미국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경우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거군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보여준 혁신과 성공은 정말 놀랍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미국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자극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건전한 경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H-1B 비자 정책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작해서 AI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산업 변화, 또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과 실제 딜 사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참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은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코딩 직무의 변화처럼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산업 분야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논의된 오픈소스 기술 모델과 거대 기업 중심의 독점 기술 모델 사이의 경쟁. 이것은 앞으로 글로벌 기술 지형과 국가 간의 패권 구도에 과연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